네,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지금 한 3일차인가요? 네. 취임사가 화제였는데 취임사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대통령 취임사가 맞나 싶었어요. 뭔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자기가 주어들은 좋아 보이는 말 그냥 갖다 붙이는 느낌. 맥락도 일정하지가 않고 그 문제가 제시됐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적절하게 제시돼야 되는데 그 앞뒤 인과관계도 안 맞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서 대통령의 취임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글이었습니다. 뭐 저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냥 글을 읽는 내내 나는 2022년 대한민국 시민이 맞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취임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취임사만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윤 정부는 앞으로 자유를 향해서 가는 정부가 될 텐데 우리나라 자유가 그렇게 없나? 그러게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난 무슨 엊그제까지 학생운동하고 직선제 도입을 막 주장하고 군사정부의 독재 독재 타도를 막 외치던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게 된 지 지금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원하면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은 계속 자유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자유라는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고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 뭐 적극적인 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분류하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였던 자유는 그냥 소극적 자유.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그 원시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유의 개념으로만 쓰인 것 같거든요. 소극적 자유라는 거 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아와 빈곤에서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화에 접근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만 자유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게 뭐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 이게 2022년의 대통령의 취임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저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뭐 지금 내 몸에 타투를 그리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고 내 몸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타투를 받는 것 자체는 무법인 상태죠. 법이 없는 상태고 타투를 하는 네. 타투이스트들이 사실상 지금 그렇죠. 불법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꾸미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향을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회니까. 그죠. 뭐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막혀 있는 혼인 등록을 하는 것도 막혀 있는 상황이 그런 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개인의 자유가 좀 부족한 편이긴 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의 균등함, 문화 접근의 기회,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그죠. 도시와 지방별로 문화 접근의 기회가 다르고 부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좀 다르기는 네네. 하지만 그래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할 만한 자유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죠. 한편으로는 또 평화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왔던 평화는 그것조차도 또 되게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인 것 같아요. 그냥 전쟁과 폭력이 없으면 그냥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는 좀 더 적극적인 평화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 그러니까 단순히 칼 들고 주먹으로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말로도 하는 폭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폭력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 또는 성소수자,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너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없애는 게 진정한 평화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는 그냥 전쟁과 폭력이 없으면 평화다라는 식의 인식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글 쓰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썼다 해도 믿을 것 같아요. 평소 본인의 언행을 보면은 딱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후보 시절부터 보였던.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제가 아까 문제 제시가 되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그리고 조금 더 이어가서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부분이 가장 갸우뚱했어요. 아니 반지성주의의 표본 그 자체로 불렸던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표본이잖아요. 뭐 천공 스승이니 뭐 권진법사니 하는 분들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학문침 지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뭐 풍수지리를 믿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병자다. 결혼이야말로 암의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사람이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거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 위기나 아니면 뭐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반지성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약간 그런 데에 나가야 되는 글 아니야? 수능 비문학 지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비문학 지문 있죠. 그 중에서 인과관계가 잘못된 그 부분을 고르려고 거기에 하면 나와야 될 그런 글이야.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게 현상적인 결과로 나타난 게 반지성주의인 거죠. 반지성주의가 물론 원인이 돼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반지성주의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증폭된 면이 있는 거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사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맹신과 국제적 이기주의, 인간의 개발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 좀 제대로 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냥 반지성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 이거 되게 위험하게 읽혔던 게 뭐냐면은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려는 정책에 반하면 다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전 이게 되게 겁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몰까봐 전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웃겼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는다. 뭐 손에 왕자 그리고 나오고 뭐 청와대 이전할 때 풍수지리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왕자 쓰는 건 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 취임사에서 자꾸 과학과 기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미신과 풍수지리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의 K 과학이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런 미신과 풍수지리가 이제 쭉쭉 뻗어나가겠죠. 창조 경제가 다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위험한 내용이죠.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라는 게 이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생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장 제일주의, 성장 지상주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다시 성장만을 추구하는, 개발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다시 또 성장 제일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거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책이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학기술과 혁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 취임사를 쓴 사람이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의식 수준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기술과 혁신이라는 게 더 이상 맹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자연은 우리가 착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대상이다라는 그런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환경 파괴에 따른 문제점들, 그 피해를 다시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혁신만이 대안처럼 얘기하는 거는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19세기의 계몽주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유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19세기 자본가 마인드거든요. 19세기 자본가들이 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부르주아들이 이제 자본가가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인데 인류가 이미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배워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실수했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여서 너무나 좀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취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취임사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읽어야 될까요? 네? 아니 뭐 우리 얘기만 들으면 너무 편파적일 수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는 네, 것도 읽어보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면 잘 읽으시고 아니죠. 뭐 마음에 들 수 있죠. 뭐 저희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할까요? 뭐 취임과 동시에 퇴임도 했으니까요. 네. 네, 퇴임사 어떠셨어요? 그냥 딱 문재인 대통령스러운 글이었어요. 적당하게 자기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다 이건 국민들 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쓰는 게 딱 그 겸손의 미덕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스러운 화법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뭐 모든 대통령 퇴임사가 다 그랬긴 했어요. 다 자기 공적을 다 자랑하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운 점도 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자기 성찰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빠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뭐 퇴임사가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부의 성과들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촛불로 권력을 이양받았다 뭐 그런 얘기랑 뭐 전쟁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올림픽으로 평화를 구축해냈다. 대일본 무역전쟁 이야기도 하고 뭐 거기서 적절하게 대응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잘 극복해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게 좀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까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해낸 것도 문재인 정부의 독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들,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프리랜서, 예술가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런 사람들을 정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좀 많이 부족한, 많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 다친 사람들만큼이나 코로나의 극복 과정에서 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립되고 다친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퇴임사랑 취임사에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자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나와. 근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존경하는 이 없어서 저는 좋았어요. 자꾸 읽는데 계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저는 나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 번도 전달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좋았는데 뭐 그거를 보자고 퇴임사를 읽는 건 아니니까요. 뭐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앞으로 5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자유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대하시면서 얼마나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